우크라이나 항복 안 하면 다 없애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주장에 의하면 러시아가 거의 100몇십만 명 죽었고 자기네들은 얼마 안 죽었다 이야기해요. 그건 철저히 선전을 위해서 만든 거고 지금 다른 건 다 비밀입니다. 그건 딱 공개된 자료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가장 통제 많이 되고 있는 게 유럽의 전쟁은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돈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 누가 돈을 버느냐. 제가 교수님하고 이 전쟁과 돈의 역사라는 책을 각자 읽고 나름의 이렇게 토론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러우 전쟁 파트 이게 그 바이킹 시대부터 정말 역사를 전쟁사를 다 다루고 있어서 오늘의 지금 지정학적 불안을 제대로 읽어볼 수 있는 돈의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참조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그 마지막 챕터 특히 32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잠깐 이 부분 읽어드리고 논의를 더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324페이지 하반부를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의 통념에 따르면 2022년입니다.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는 지난 20년간 군사력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지역의 강국이었다. 게다가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와 조지아, 시리아에 전투를 치르며 실전 경험을 쌓았다. 그들은 수적으로도 우크라이나 군보다 우위에 있을 뿐 아니라 최첨단 장비와 이를 전장에서 활용하는 노하우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다음 325페이지 이어서 앞에 부분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전쟁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이 유일한 위안거리였다. 근데 예상과 달리 전쟁은 몇 주 만에 끝나지 않았다. 이게 2022년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 책의 내용에 기초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러우 전쟁 시작될 때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26년이 왔는데도 안 끝났어요. 22, 23, 24, 25, 26 횟수로 5년 차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뭐 후보 시절부터 내가 당선이 되면 하루 만에 끝나겠다, 24시간 내에 끝나겠다 했는데도 안 끝나고요. 지금 25년 연내에도 안 끝났고 이것은 앞서 교수님께서 진단해 주신 이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 오히려 러시아한테 군사력에서 밀리고 패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러시아를 제압하지 못하는 격이라고 해석해야 될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면도 있는데 이제 이 러우 전쟁에 대해서는 워낙 정보가 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힘드실 건데 우선 조금 거꾸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트럼프가 취임을 해가지고 24시간 만에 끝내겠다 그러면서 협상을 굉장히 빨리 가져갔어요. 네. 그때 그 협상 구도를 딱 보고 협상보다 종전이 빠르다 그랬어요. 네. 협상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전장에 대한 정보가 왜곡돼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건데 그 전장을 보는 이제 시각은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이 자기 방식으로 싸우는 이제 러시아군을 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군을 보고 이제 측정하는 거고. 며칠 만에 끝난다 한 것도 누가 이야기했는 거니까 당시에 미 합참의장이 마크 밀리가 한 이야기예요. 러시아에서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전선을 이동하고 영토를 점령하는 게 싸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싸우는 방법은 유생 역량 경멸이에요. 전투력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상대방. 네. 그냥 싸우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이 전쟁을 하게 된 것이 하나의 병이 아니고 정상이라 생각하거든요. 불안정한 그 안보 구도 때문에 계속 서방에서 누군가 부추겼어. 그게 뭐 밑에 아제르바이잔이 됐든 그 조지아가 됐든 뭐그 말해서 체첸이 됐든 내부든 외부든 계속 부추겨 가지고 러시아를 흔들어 놓으려는 게 병이고 우크라이나는 그 병 중에 하나 정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병이 낫기를 원하지 약 발라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그 정세가 완화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요구한 게 우크라이나의 비나치와 디밀리터리제이션, 군사력을 없애겠다. 그걸 목표로 딱 해가지고 두 목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 항복 안 하면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180만 명 죽고 180만 명 부상당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젤렌스키는 자기가 10만 명밖에 안 죽었다 이야기해요. 네. 뭐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뭔가니까 우크라이나가 자기 돈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할 때마다 서방의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전과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싸울 때마다 진다 이러면 지원을 못 받고 야 끝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과를 뭔가 마사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주장에 의하면 러시아가 거의 100몇십만 명 죽었고 자기네들은 얼마 안 죽었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시면은 우크라이나에 지금 징집하는 사람의 98%가 길거리에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아마 동영상 보신 분 보셨을 거예요. 그 버스피케이션이라 해가지고 그 본고 같은 데 실어가지고 가요. 그 네. 동영상 원체 많고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인터넷에 공개하기 힘든 그러니까 방송에 내 보내기 힘든 우크라이나 묘지 사진이 제가 작년 8월달 자료인데요. 동영상만 2시간짜리가 있어요. 2시간 동안 다니면서 묘지만 이렇게 차 타고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본래 징집을 우크라이나도 그 소위 말해서 성비 문제가 있어가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오래전부터 징집을 27세부터 했었어요. 그걸 계속 서방에서 너 병력 없는데 낮춰라 그래가 25세로 낮췄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24세에서 18세도 이제 병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가진 자원이 이제 다 없어진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지금부터 한 10개월 전에 제가 찾은 데이터가 우크라이나 그때 병사들의 평균 연령이 48세였어요. 60세, 70세도 가고요, 군대. 네.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그냥 그야말로 다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면 러시아는 철저하게 나토가 장비가 들어오면 그걸 다 부숴요. 나토가 자기네들이 나토 군으로 오는 것보다 나토 장비가 오는 거 부수기 쉬우니까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소모전이란 개념이 철저히 없앤다. 그게 그 러시아의 옛날 소련 시절부터 개념이 있었어요. 유생 역량 경밀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뭔가 살아가지고 움직이는 거 다. 그게 몽고의 방법이에요. 모스크바가 몽고에서 발전한 거거든요. 몽고의 지배를 200~300년 받으면서 이제 제도를 발전시키는데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난 것들은 언젠가 내한테 반격한다 해가지고 일단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복하면 그때 이제 그만두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철저하게 파괴를 하는 건데 서방은 이제 소위 말해서 원정군을 해요. 주로 영국이나 미국은 해군을 가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있을 수 없으니까 가가 왕창 떨어져 본 다음에 부수고 항복 받아내고 끝내요. 그다음에 지도자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 세금 받아내고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러시아는 자기 나라를 지키는 거니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끝까지 이제 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방법도 다른데다가 이제 실제로 전선 이동을 안 하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뭐 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각국에서 준 게 다 거들났거든요. 모든 장비가 소위 말해서 게임 체인저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거들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크라이나는 방공 능력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생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예프는 수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 클리츠코 시장이 철수 명령을 내렸어요. 여기서 하면 이제 에너지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에 사는데 물도 전기가 없으면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배관이 다 터져가지고 지금 그야말로 쓸 수 없는 데가 됐거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가 우리가 서방 언론에서 보는 거 지금도 어떤 분들도 뭐 계속 뭐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러시아가 한다는데 그건 철저히 선전을 위해서 만든 거고 그걸 비판 없이 받아들이다 된 건데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초기부터 이거 전쟁 나면 제일 먼저 희생자가 진실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쭉 파헤쳐서 그렇게 왔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거는 일방적인 게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게 잘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내러티브가 있는데 지금 다른 건 다 비밀입니다. 근데 딱 공개된 자료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은 시체 교환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시체를 돌려주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접수한 러시아군의 시체를 돌려주고 교환을 해요. 네. 그걸 교환했는데 초기에는 비슷비슷했어요. 비슷비슷했는데 지금은 38대 1000명 돌려주면은 한 30명 받아요. 그게 그렇게 된 지가 1년 넘었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4년 동안 누계가 있지 않습니까? 누계가 11.5대 1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가 가지고 있는 최근 데이터인데 그때까지 다 제가 해놨어요. 시체만 돌려준 게. 네. 돌려준 시체가 우크라이나 시체를 19,000건, 러시아 시체는 1,700건.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원사이드하다는 것을 이제 그걸 가져올 수 있다. 그 지표가 정확한 지표는 아닌데 어쨌든 전쟁이 우크라이나 땅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자기 군의 시체를 버리고 가는 게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 자체가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일방적인 게임이다. 그 일방적인 게임이고 이거를 유지할 수 없는데 이제 이걸 계속 몰아가고 있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 비극적인 상황. 말씀 속에 마치 전쟁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비극적인 영화 장면이 떠오르는 것처럼 말씀해 주셔서 좀 이해가 빨랐고요.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러시아가 이 러우 전쟁에 대해서 협상을 안 해주는 것이고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가 항복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쟁이 종전된다. 이런 말씀이실 걸까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부터 일관되게 해선이 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준 14 라인이라고 그래요. 2024년 6월 14일 날 푸틴이 러시아 외교부 그 간부들한테 자기가 강연을 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 조건을 명시했어요. 그래. 네. 그 라인에서 아직 벗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라인이 뭔가 하니까 일단 돈바스의 네 개 주 자기네들이 2022년 9월 날 합병한 거 이거를 승인해 주라.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대는 그 소위 말해서 그 이제 디나치피케이션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 네오나치들이 2014년도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끌고 가는 이것들이 원인이니까 그렇게 해라.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중립으로 한다. 뭐 이런 조건들 있어요. 그 조건이 있는데 협상한다시고 지난번에 28개니 19개니 20개니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다 없어지잖아요. 핵심적인 거 안 들어주면 러시아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전장에서 이길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트럼프는 그거를 정치적으로 자기가 그걸 소화해낼 어떤 정치적 자산이 없어요. 네. 빨리 끝내겠다 했는데 지금 아프간에서 철수하는 것처럼 비참하게 철수할 수 없잖아요. 미국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잘 끝내고 싶은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면 모든 게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전쟁을 하면서 자기 전쟁의 목표를 안 정해놓고 그냥 마냥 싸우는 게 문제가 뭔가 하니까 마지막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분명하게 목표가 있어요. 뭐를 요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요구하는데 그걸 추구하는데 자기네들 능력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뭐 그게 좌절됐다 그러면 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걸 추구하는 거고 그걸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일찍 자기가 그걸 접수했으면 되는데 1년 동안 질질 끄면서 우유부단한 걸 보여줬죠. 왜냐하니까 트럼프는 금방 끝낼 수 있거든요. 정보만 안 주면 돼요. 정보만 안 주면은 스타링크만 꺼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 체면도 살리고 뭔가 얻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동안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벌써 작년에만 해도 트럼프 취임하고 지금까지 한 50만 명 이상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뉴스에서 보는 거랑 전장의 실상은 굉장히 처참한 거죠. 그래서 이 젤렌스키는 미국은 그 린지 그레함 상원의원이 뭐라 하는 거니까 미국 군인 한 명도 안 죽이고 러시아를 저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전쟁광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뭐 표를 쥐고 있으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 사람들이 표를 던져줬으니까 이제 그 사람 상원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 전쟁의 영문도 모르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엄청나게 희생됐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두고 나중에 전쟁 끝나면 다 밝혀질 거거든요. 이 비극에 대해서 아마 다 알려질 겁니다. 지금은 자기네들이 이 돈을 지원해 줘야 되고 이걸 돈을 지원해 준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 지도자 자리에 있는 동안은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자기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불만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가장 통제 많이 되고 있는 게 유럽에 데모하는 거예요. 유럽에 엄청나게 많은 시위가 있는데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유럽의 지도자들이 지지율 20% 넘는 사람이 드물어요. 마크롱 22%인가 그렇고 나머지 다 합쳐가지고 50%도 안 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 전쟁이 엄청나게 비극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소위 말해서 내러티브전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해 대리전이라는 것은 엄청 비극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초기에 멀쩡한 민주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독재자 푸틴이 침공했다. 뭐 그런 그 소위 말해서 내러티브를 가지고 이걸 보고 계시면은 굉장히 잘못 본 거다. 그래서 전쟁은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돈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 누가 돈을 버느냐? 이걸 하면서 누가 버느냐? 누가 벌겠습니까? 럭키드 마틴, 보잉 이런 데가 벌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레리 핑크스 가지고 있어요. 블랙락이.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죽는 사람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비참한 모습을 사실 과거에도 계속 반복됐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가 거기에 뭐 우리도 이해관계 있고 우리도 3조를 줘요. 우크라이나에 다 준 건 아닌데 앞으로 줄 거예요. 뭐 기금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하고 우리도 거기 이제 채권 조정에 들어가 2024년도에도 함했고 2025년도에 채권 조정을 했고 우크라이나 채권 조정했는데 뭐 원금 37% 까고 또 이자도 뭐 거의 0%로 해가 까고 이렇게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돈을 많이 준 데가 IMF, 영란은행 그리고 그 투자회사들 블랙락을 통해서 몇 회사들 이제 거기 이제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채권을 블랙락도 못 팔아. 심지어는 블랙락도 그걸 팔지를 못해. 그리고 판매하다 중단해 버려서 우크라이나 거는 이제 더 이상 안 사주는 거죠 아무도. 그러니까 그래서 전쟁에 채권 팔리는 거 보면 전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게 벌써 1년 반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장은 기울은 지 오래됐는데 뉴스는 그렇게 빨리 안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상황은 협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협상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젤렌스키하고 트럼프가 말하라고 해서 만나가지고 플로리다에서 회담하고 있으면서 그게 뭐 서로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간에 뭐 20몇 개 항을 조정하고 있는 사이에 그때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가지고 발다이에 있는 푸틴의 그 관사를 공격했어요. 네. 그 관사를 공격하려면 그 공격할 수 있는 게 미국 기술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했느냐? 그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게 미국 기술밖에 안 된다고 러시아에서 이야기하니까 CIA나 이런 데서 얼버무렸어요. 우리가 한 거 아니다 그 식으로 했는데 문제는 러시아 외교부에서 미국 국방 모스크바에 있는 미국 국방무관을 불러가지고 그 드론에 있는 칩을 뽑아줬어요. 칩에 비행 기록 어떻게 했는지 다 들어있으니까 독일제 칩이었어요. 그걸 줬어요. 그러니까 CIA가 관여하고 푸틴을 노린 게 증명이 됐거든요. 지금 일단 트럼프가 그걸 얼버무리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협상을 이야기하면서 젤렌스키하고 그 트럼프가 만나면서 그날 푸틴한테 이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한 3주 동안 조용했었어요. 조용했다가 이제 지금 그 외교관들 신용장 접수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아부다비에서 지난 목요일 금요일 만났었거든요. 네, 금요일 토요일 만났었는데 협상은 진정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협상이 이제 변수가 뭔가 하니까 협상이
굉장히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 게 협상의 결론은 안 났지만 협상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한 것은 좀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좀 있고 그래서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나온 이야기로는 아마 4개 주가 아니고 한 8개, 9개 주를 가져가려 할지 모른다. 뭐 어떤 러시아 요구 조건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더욱더 받아들이기 힘들고 젤렌스키도 더욱더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푸틴도 이제 전쟁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쉽게 양보하다 보면은 자기 내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양보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이 쉽게 된다 예측은 말씀드리기 되게 어렵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푸틴도 역시 국내 정치적으로 지지를 생각해 보면 자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그런 조건으로 협상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협상을 해주냐니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내 정치적 명분 그렇죠 젤렌스키도 역시 우크라이나에 있는 정치적 명분을 고려했을 때 협상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분석을 해주십니다. 지금 토론을요 벌써 또 1시간 넘게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교수님이 이 책을 보신 소감 말씀 마지막으로 여쭙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짧게 소감 말씀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 책에서 제시한 그 마지막 페이지에서도 전쟁에 대한 기존의 서술을 정면에서 뒤흔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교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노출되어 있던 서방 위주의 그 어떤 언론들 그것에 이제 물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어 보이지 않을까. 물론 전쟁이 끝나야 그 모든 것이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안에 그 내막에는 앞에 말씀하셨던 레리 핑크가 있다. 근데 그 레리 핑크가 제 소감 말씀 먼저 드리면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의 지금 의장인데 그 의장으로서 지금 지정학적 이런 리스크가 고조되다 보니까 이번에 다보스 포럼의 의제로서 꼽았던 게 그 대화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지 말고 번역한다면 약간 대타협 이런 느낌으로 주제를 선택했거든요. 참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모순된 함의가 있는 또 다보스 포럼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한 가지 스쳐 지나갑니다. 교수님과 토론하면서 주로 많이 배우고 지정학적으로 지금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지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면 사실 그 나무가 흔들리는 이유는 아래 지각 변동이 일어선데 그 지각 변동의 그 결을 오늘 좀 많이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오늘 이 전쟁과 돈의 역사 이 책을 읽고 난 어떤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 책이 저는 상당히 좋았던 게 뭔가 하면은 제가 이제 그 러우전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돈을 따라가야 된다. 팔로우도 많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 전쟁이 겉으로 보면은 뭐 민주주의 같고 명분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인정 같고 하지만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 그야말로 많은 걸 바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숨도 바쳐야 되고 돈도 바쳐야 되고 자기의 역사의 운명도 바쳐야 되니까 돈은 전쟁은 아무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결심을 이루고 한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결심이 전쟁인데 그 전쟁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돈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거다.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돈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돈을 추적할 수 있는 뭐 전문성이 별로 없어요. 교수님은 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대략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음모론 수준에 머무는 게 있고 특히 이제 돈은 이게 장부 열어보기 전에 모르잖아요. 네. 장부 열려면은 5% 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에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누가 언론에서 카드라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런지.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책은 정면으로 돈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보면서 물론 지나간 역사 얘기 좀 굉장히 시원하고 이 역사로 머문다면 이 책을 읽을 가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반복은 안 돼요. 마크 트웨인이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라임한다 그랬어요. 운율만 같아진다. 즉 패턴이 같다는 거죠. 우리가 노래를 만들 때, 시를 만들 때 식구가 좀 이렇게 반복되듯이. 그러니까 즉 이제 이 책의 가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 그게 가치가 있고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알아봐야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그리고 가감 없이 인간의 진짜 문제, 돈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아마 이걸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좀 시원하게 느낄 겁니다. 저도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정말 서로 그냥 고매한 이야기만 하다가 실제 모습을 이야기하니까 딱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다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토론 긴 토론을 들으셨겠지만 이 지정학적인 이런 리스크 이게 어떻게 전개될까를 우리는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필요하시다면 전쟁과 돈의 역사 이 책을 통해서 그 흐름을 기저를 또 그 결을 좀 한번 판단해 보시는데 참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